방금 소개받은 조은차입니다. 서울만큼은 심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셨는데 이 코로나 건강하니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맡은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문집으로 본 그 선비의 삶과 문화입니다. 아마 문집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연배들이 계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그 많이 읽히고 또 그 논의되고 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날에는 거의 문집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책이 되고 그런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읽었던 그런 문집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옛 선비들의 정신과 문화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역사를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하면서 문집이라는 걸 접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그 논문들은 대부분 문집을 가지고 하는 논문이거든요. 시의 분석,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대한 분석 이런 건데, 그 한문학과생들이 그렇게 몇 년씩 그 공부하는 문집이 그 일반 사회인들하고 이렇게 유리돼 가지고 그 공부가 사회 일반인들 독서라든가 아니면 공부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학계에서 연구되는 그런 문집, 그리고 그 고서점들에 쌓여있는 그런 문집들을 어떻게 일반인한테 좀 쉽게 소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집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낸 책이 이제 문집 풍독이라는 책하고 그 옛글의 풍경에 취하다는 책인데, 아마 그 연유로 해서 사실은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간에 이제 봐왔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비 아카데미, 선비문화 아카데미 강좌인데요. 문집도 이제 선비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은, 제가 이제 문집을 앞서 아니면은 이후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비를 소개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선비를 좀 얘기를 해야만이 문집에 대해서 좀 얘기가 쉽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선비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신이라는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쓴 동양 최초의 옥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문 사전이죠. 그 책이 지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저 책을 인용하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어떤 글자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좋은 책자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선비사자를 일사자다, 사는 사야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전에 제가 좀 양해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문을 좀 많이 여기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한문이 별로 없고 그냥 풀어 쓴 글인데, 이 PPT를 만들면서는 한문이 이제 짧고 요약이 돼 있어서 한문을 쓰고 가급적이면 짧은 것은 좀 해석을 하고 너무 긴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한번 좀 따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회자라는 책에 보면은 선비사자를 일사자, 사야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저게 일사자가 일사이면서 선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비를 일사자라고만 풀 때는 이 일을 분명히 맡고 있는 사람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 일을 맡고는 있는데 낮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는 사회라는 거 보면요. 근데 그 사자를, 이걸 이제 타자를 해가지고 풀 때 그 열십자 밑에 하나의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회자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장이요. 시어일 종어십, 종일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는 이제 동양에서 숫자는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난다는 거죠. 십진법에 따르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선비사자는 1과 10을 합해서 취한 것이다. 종일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비사자는 그걸 그 파자를, 글자를 해체해서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한일자를 더한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처음과 시작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추십 합일이 위사라.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문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공자는 10을 미루어서 하나에다가 합쳐가지고 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저 공자님 말씀은 논어에는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자님이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훨씬만 해도 공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분이고 허신은 20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글에서 봐서 공자가 저 말 한 것을 따다가 설문회자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설문회자의 규정을 보면은 이 한자로 말하는 선비사자는 어떤 일을 섬기면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다. 1과 10을 다 합친, 처음과 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선비사자가 꼭 지금이 말하는 선비란 말만 쓰인 게 아니고 그냥 남자를 지칭하는 말, 그러니까 남자를 아름답게 부르는 말로도 쓰여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선비하고 상관계, 놈자자는 약간 이제 사람에 대한 지칭이지만은 뭐 하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칭호라면은 사람에 대한 칭호 중에 사자를 붙이면은 가령 말 타는 사람을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때는 선비란 뜻보다는 그냥 말 타는 사람, 말 타는 남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선비하고 해당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는 뺐는데요. 일단은 선비는 저 한자로만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완전한 체를 갖춘 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비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자로 쓰면 선비사로 쓰지만은 선비는 순우리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선비란 말은 몽고로에서 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몽고로가 어떤 말이냐, 이게 이제 몽고로에서도 약간 그 인격을 갖추고 학식을 갖춘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선배 이런 식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와가지고 선비란 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학설일 뿐이기 때문에 선비란 말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중국의 선비족에서 왔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고려 조선 이래 다 선비 우리말로 이렇게 붙여졌고, 한자로 쓸 때는 그것을 선비 사자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는 사실은 중국의 고전인 그 사서, 삼경 이런 쪽에서 거의 형성되어 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자명자, 이제 사실은 공맹사상이 유학사상의 이제를 핵심을 이루는 그런 건데, 그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선비라는 이미지,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어 속에 있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로편에 나오는, 둘 다 자로편에 나오는 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로문활, 하여사 가위 사이, 자왈 행기유치 사어사방, 불욕분명 가위 사이라. 그냥 어렸으니까 아시고 계시고, 물론 그냥
이게 짧은 거니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로라는 공자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하여사, 어떻게 해야만이 가이사라, 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행기유치, 행기는 자기의 몸가짐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몸가짐을 말하는 거. 자신의 몸가짐에서 유치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사어사방,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더라도, 불욕분명, 임금의 명을 욕되지 아니할 때 가이사라,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외교관계에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가 또 나와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종족 칭효원, 향당 칭효제. 그러면 친척들 간에는 그 효도를 하고, 향당, 마을에서는 공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이 언필신 행필과. 그러니까 말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서는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말한 사방에 동서남북 각 나라의 사신으로 가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선비라 한 것은 국가 차원의 선비를 말하는 거고요. 친척 간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친족 간에서의 선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마을에서 공손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선비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개인으로 말할 때는 그 언필신, 말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행필과 행동의 과단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개인, 마을, 친족, 국가 간. 이게 이제 그 자공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 또 한 번 나와요. 이때는 자로가 물어요. 자로문안, 하여사 가이사이, 자왈, 절절사사 시시, 이여야 가이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로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선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절절하고 아주 절실하고, 시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남들한테도 그 공부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런 근면성을 권면하는 것, 이렇게 힘쓰라고 북돋아 주는 것이 시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는 이게 편안할 이자거든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절시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절절은 친구 간의, 절절시시는 친구 간의 덕목이고, 이는 형제 간의 덕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앞에 문장의 연장선에서 선비는 친구 간에는 공부를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고, 형제 간에는 화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공자가 규정했던 친구에 대한 덕목입니다. 근데 논어의 선비사자가 어떤 분이 이걸 찾아놨어요. 15번 나온대요. 15번이 나오는데 3번은 그냥 사람, 아까 기사, 말 타는 사람처럼 사람에 대한 얘기고, 12번이 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처럼 이제 문답은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구정을 보면요. 선비 사이회거 부족 이위 사이라. 그러니까 선비가 돼서 회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터만 생각하면은 선비가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상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터 차리하고 좋은 집 고민하는 사람은 선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무력이라든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비가 될 수 없다는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선비가 이제 사지어도,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싫어하는 자는 선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호의호식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공자의 기준으로 봐서는 선비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선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런 이미지로 그 조선시대 내내 선비의 상이 그려진 겁니다. 맹자도 선비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서 했습니다. 맹자가 한 선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무항산, 무항신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양 상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항산이 유항신자 유사위능이다. 그러니까 항산이 없어도 그 항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항산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의 일자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생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렇게 그걸 갖추지 않고 아무 일도 않고 그 웬만한 재산도 갖추지 않고 자기의 그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잡아나간 사람은 일반인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이 무항산이 무항심이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산이 없으면은 항심이 없으니 그렇게 된 경우에는 방벽사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어디에 치우치게 되거나 다른 도박에 빠지게 된다든가요. 그리고 사치하게 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항산이 없는 경우는 항심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오직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비만은 그런 항산과 상관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왕자점이란 사람이요. 저 점자거든요. 왕자점 문할, 사하사, 맹자왈, 상지라, 왈, 하이상지요, 왈, 인이이라. 이런 이제 구절이 맹자에 나오는데, 왕자점이 이제 맹자한테 묻습니다. 선비는 뒤는 무엇을 일삼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선비는 어떤 일입니까? 이거보다는 선비는 어떤 일을 일삼습니까?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상지라, 뜻을 높여야 된다. 어떤 지조를 숭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게 정확히 뜻이 안 들어오니까 무엇이 상지지요? 하이 상지요? 하니까 인이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항상 지키고 추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인과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노노와 맹자에서 말하는 선비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내내 선비 정신을 표상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선비가 어떤 분, 친구 간에 우정을 같이 하고, 형제 간에는 화목하고, 그리고 어떤 임무가 미션이 주어지면은 잘 수행하고, 이건 이제 벼슬사에 나갔을 때 얘기죠.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인의를 찾아나가면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 이게 선비다. 이게 이제 거의 선비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독서할 사요, 종경이 대부요, 유덕이 군자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선비이고, 책을 읽다가 정치로 나아가면은 대부라고 부르고, 근데 선비들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군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거의 조선시대 내내 선비, 군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사실은 선비는 군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군자는 선비들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 군자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거의 공명의 경지에 다다르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성인이라는 것은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은 대부분의 일상의 사대부들을 선비들이 추구한 것은 선비, 군자 이런 게 이제 자기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죠. 근데 이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대에 와서는 선원공상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약간 직업적인 그런 계층으로도 불렸어요. 예전에 이제 저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서열화가 됐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사계층이 있고 농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계층, 그 다음에 상인계층. 산업공상에서 상인이 조선시대도 가장 낮은 층으로,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요. 이익이 육아에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걸로 이제 인을 해친다고 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대 와서는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비란 말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자리나 와야 선비를 쓰죠. 그러니까 선비란 말이 거의 사어가 됐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고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의 근대에 들어와서 선비라는 일종의 그 용어도 사어가 되다시피 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선비라는 그 계층 자체가 거의 이제 분화되면서 이제 소멸된 건데, 이승 선생이 그 얘기한 딸깍바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비인데 이 현실에 적응 못하는 선비. 그게 이제 저 글이 1956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니까 산업화 과정 일제 전쟁 겪으면서 선비라는 존재가 너무 이게 어디 설당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쉬워하면서 한탄하면서 쓴 게 딸깍발이거든요. 선비라는 게 참 곁에서 보기에는 볼품없고 꾀죄죄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 아니냐. 남산골 선비정신이 우리 시대에 그립다 한 게 이제 딸깍발이라는 그런 수필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때 말도 벌써 이제 선비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사회에서 거의 이제 사라지는 거고, 굳이 지금 단계 와가지고 그 선비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약간 글을 쓰는 쪽에 전문직 종사자, 뭐 인문학자, 뭐 이런 쪽들이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 선비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교수들한테도 이제 그냥 그 친한 말로 뭐 저 친구는 선비야 하지만은 교수 사이에서 사실 선비라 불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주가 뭐 선비의 도시이고 박물관이 그러긴 하지만은 이 선비를 어떻게 우리 그 시기에 와닿게 좀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가 이런 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고 어디 저 땅속 깊은데 유물을 캐온 그런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선비문화 아카데미니까 선비말을 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요. 한번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비는 아까 이제 그 항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농공상처럼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대에 그걸 가지고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비들은 어떤 의미를, 사실은 남의 생산을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남산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쌀뜨 빈 거 가지고 이거 며칠 굶는다고 죽겠냐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게 선비정신인데, 그러면 선비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실 뜻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이 후대에 어떻게 이게 자기들이 남을까, 이런 게 이제 선비들의 고민이거든요. 당대는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비들 중에서 뜻을 남기는 방법은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책 쓰지 않더라도 남한테 교육을 통해서 뜻이 계속 전해지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선비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선비들은 계속 가령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는데,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이제 선비들이 계속 했던 건데, 그럼 이름은 어떻게 남기느냐? 그게 이제 표본이 된 말이 저 말입니다. 그 춘추자린에 나온 말인데요. 춘추자린은 공자가 정리한 춘추를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단 책이 춘추좌전이거든요. 춘추좌시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그 어떤 이제 그 삶의 가치를 두면서 한 말이에요. 태상유 입덕이요, 기차유 입공이요, 기차유 입원이라.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공을 세워라. 공은 가장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전쟁이 있어서 가서 큰 전공을 세우면 그게 눈에 띄는 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직에 나가서
뭐 행정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도 일종의 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도 이도저도 아니면 뭘 하느냐? 2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세워라, 말을 세워라. 2번이 바로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문헌의 나라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기록유산이 엄청 많아요.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세계유산으로 등기됐잖아요. 난중기는 또 그랬나요? 이게 많은 것들이 조선시대 때 가령 이제 활자본 직지신경 이하로 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왜 글이 있어도 많은 나라에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책들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동양에서 중국의 이제 25사의 전통, 사기육부터 계속 역사서를 남기고 문집을 쓰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썩지 않는 것, 이 부루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3부루가 이제 입덕, 입공, 2번이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덕을 쌓으려면은 이게 하루 더 오랜 가정교육 그리고 수양 이런 게 돼야 되고, 공을 세우는 것은 시대상이 갖추려야 되거든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관직에 나가서 뭘 하든가. 근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것은 2번이거든요. 이게 글 쓰는 작업.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후대에 아니면 당대에 어떻게 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면서도 거의 정약용 선생도 당대에는 거의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1836년에 돌아가셨는데 여의도항전서가 편집된 게 100년 뒤에요. 1834년부터 38년 사이에. 이게 100년 뒤에 겨우 책으로서 엽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당대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후대에 가서 돋보이는 것처럼 2번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건 이제 개인이, 노력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3부를 중에서 2번을 이제 많이들 이제 거기에 종사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문집 얘기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2번에 이제 방편이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거 사실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2번 이제 선비란 거에 대해서 가장 정리를 잘해서 마지막으로 이 복사해드린 게 그거거든요. 한번 어느 분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제일 앞에 계시니까. 깨어있으라 지식인이여, 무릇 선비란 아래로 농부나 장인과 같은 부류에 속하나 위로는 임금과 벗이 된다. 지위로 말하면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덕으로 치면 임금이 평소 섬기는 사람이다. 선비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사회에 미치고 그 공은 만세에 남는다. 주역에 이르기를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온 천하가 빛나고 밝다고 했다. 여기서 용은 글 읽는 선비를 일컫는 것이 아닐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연암 선생이 이게 이제 번역을 선비란 무엇인가로 되어 있지만은 원사예요. 그러니까 선비의 근원을 찾다, 뭐 이런 정도 직역을 하면 될 것이고요. 의역을 하면은 선비란 누구인가, 선비란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글이 선비에 대해서 짧으면서 요약이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한문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집이에요. 이게 문집은 2번의 방편이거든요. 뭔가 자신의 뜻을 펴고 싶은데,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 장사해서 돈도 많이 못 벌죠.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글로써,
자기 생각을 미치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쓴 글들을 모은 게 문집이거든요. 사실은 뭐 학급 문고 이런 것도 문집이죠. 그리고 요즘도 최근까지도 개인 문집을 내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받은 것 중에 원광대 유재영 교수님이라고 국문과에서 정년하신 분이 계신데, 충강 문집이라고 당대에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면은 어떤 연구 총서를 이렇게 묶는데, 그분은 호를 써서 충강 문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글을 다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이제 유학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문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그거 조은찬 문집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다 개인 이름,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낸 게 문집이에요. 근데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뭐 승정원 일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책들만 큰 책이라고 보지만요, 하나의 종류로 봤을 때는 문집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대 글 종류가 가장 많아요. 한 절반은 넘고요. 뭐 한 70% 된다는 설도 있고. 사실은 조금 이제 오랜 내력 있는 집안에 보면은 선조들 문집이 이렇게 어디 창고 같은 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문집이거든요. 쓴 것처럼 문집은 다 평생 동안 쓴 건 다 모은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시가 제일 많아요. 편지도 많고요. 벼슬하는 분들은 상소문, 그 다음에 논문이라고 할 때 무슨 문문, 아까 원사란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논문이면서 또 뭐 이렇게 일반 잡문 같은 거이긴 하지만, 그런데 비평문, 옛날에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문집을 내면은 서문을 써주고 뒤에다가 발문을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일기도 평생, 지금도 전북대에서도 어디 시골에서 최근 1900년대에 수십 년간 써온 것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일기들도 다 문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이게 개인적인 기록이지만은 이제 역사가 흐르다 보면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역사학자들은 문집을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역사적 사료만 봐도 다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왕조실록 인터넷에 보면은 태조실록부터 고종실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가 보죠. 더 이상 이제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할 만한 그 근거가 없어졌어요. 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문집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 이게 워낙 양도 많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왕조실록 같이 기본 사료만 가지고는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병두 소설가가 지리산승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이 산맥을 기록한 거라면은 이 문학, 문집은 골짜기를 기록하는 거다. 그러니까 산맥에, 태백산맥에는 하도 많은 등산객들이 다녀가지고 이제는 다 이 등산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골짜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낙엽이 쌓이듯이 수많은 문학작품, 일기류 이런 게 많은데, 자기는 소설을 통해서 골짜기를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리산 서문행가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집의 정신하고 이제 같은 거죠. 문집이 어떻게 간행되고 유통되는가 하면은, 일단은 그냥 이제 붓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생전에 자기가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막 써놓은 것이 이제 초고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서를 하든가 아니면은 분류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편집을 하고, 그걸 목판이나 활자로서 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정식 문집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집들은 대부분이 다 목판본 아니면 활자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문집으로 친 게 아니고, 그냥 붓으로 써놓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문집이 되거든요. 가령
그게 이제 성소부부고라는 그 허균의 문집인데, 허균은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대는 완전히 반역자라 해가지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나중에 100년, 200년 되고 나서니까 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건 간행을 못하고 그냥 묶었어요. 원고 상태로.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허균의 문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학성이라든가 어떤 발상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럴 이제 그런 것이 간행이 안 돼도 문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들 대개 선조들의 글은 대부분이 간행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간행이 됐다고 그러면 다 알려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걸 일일이 다 칼로 파가지고 목판을 만들어서 찍어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간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이 못 찍어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주는, 나눠주고 그래서 수십 부에서 300부 이내, 이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본래 문집을 만들고도 계속 자료가 또 모아지면 별집을 내고 속집을 내고 고유편을 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태계선생 문집 같은 경우가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나중에는 처음에 30권을 했다가 나중에는 54권까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태계선생을 추존하면서 계속 이제 선생님 관련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확대된 거죠. 가장 오래된 문집은 최치원의 교원필경집입니다. 이게 80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최치원 당대에 나온 문집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집 역사는 지금까지 최근에도 문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13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되게 역사가 이제 오래된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조선시대 문집. 일단은 조선시대 때 워낙 문중을 현양하고 스승들을 높이려고 많이 내다 보니까 있고, 앞서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낸 문집은 거의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 이제 사라져서 찾지를 못한 것도 있는 거죠. 기록만. 그래서 거의 한 99% 정도가 조선시대 때 나온 문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보면 대부분 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퇴계집, 퇴계이왕이죠. 정암, 조광조, 추사집, 김정희, 연암집, 박지원, 여의당, 정약용. 벼슬을 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동국, 이상국, 이제 동국은 이제 고려 우리나라를 말한 거, 이상국은 이규보가 이 재상까지 올라갔다 해서 이상국이라는 그 별칭을 붙이면서 동국, 이상국. 이광렬한 조선 후기 때 사람은 그냥 자기 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참봉 벼슬 했다 해서 이참봉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집 한 것은 제대로 목판 활자를 거친 거고, 원고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보통 원고 고자를 썼어요. 그래서 고나, 유고, 산고, 상촌 신음은 나중에는 상촌집이 됐지만은 처음에 나온 것은 상촌고라는 형태로 편집이 됐습니다. 육선생, 사육신 것도 당연히 이제 일찍 다들 20대 전후로 30이 안 돼서 돌아가셔서 원고 상태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박팽령 후손이 모으면서 낸 문집이 육선생, 사육신 문집이고, 아까 말씀드린 성소부고라고, 성소는 허균의 허고요. 부부는 이게 부는 덮을 거고 뒤에 부는 장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균이 자기가 이제 몇 개를 모아가지고 내 글이 가치가 있겠네, 약간 겸양의 뜻으로 장독 때 비올 때 덮으면 마땅하지 하면서 자기의 그 문집 이름을 성소부고라고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취해가지고 지금도 허균 문집은 그냥 성소부고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제 초기에 그 허균이 자기 문집을 불렀을 때 이제 저렇게 불렀을 거예요. 성자대전이나 유곡전서, 이건 이제 이때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스승을 높이려고 다 모으면서 이름도 크게 짓는 거죠. 승자는 사실은 자자 붙이는 것은 논어명자, 맹자, 공자 정도 선생님 할 때나 잘 붙이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송시열만 송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한국의 서민 반열로 떠봤던 거죠.
한국의 유림들이. 그래서 이름도 송시열 선생님의 온갖 걸 다 모은 대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율곡은 율곡전서, 율곡책을 다 모았다. 성호, 이 성호집, 이 충무공전서는 후대에 정조 때 편찬하면서 다 모으면서 전서라고 붙였고, 청장관은 이덕무 혼대 청장관전서, 홍제는 정조 혼대요. 이 정조가 엄청나게 호학군주라 한 200권 가까운 책을 썼거든요. 그걸 이제 묶은 가장 군주로서 책을 가장 많이 쓴 임금이 정조임금인데 그게 남아있는 게 홍제전서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대원필경집이라든가 졸고천백, 기연자지, 이건 대부분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편찬한 문집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개원 필경은 이따가 나올 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은 이 책시원지가 중국에서 그 벼슬살이야 했던 지명 이름이에요. 회남이라는 지금 그 양조 뒤쪽에, 그러니까 양주 뒤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귀원이란 데서 썼다 해서 필경은 말 그대로 붓으로서 농사를 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원 필경집이라고 했고, 졸고천백은 아주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원고, 아주 졸렬한 원고 1000개, 100개를 모았다. 기연은 그냥 끄적거리는 기록에 불과하다. 자전은 내 스스로 지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겸양의 의미로 썼습니다. 졸고천백은 고려시대 때 최애란 사람 그리고요. 기연은 허미수, 허목의 문집 이름이고, 자전은 요한금이라는 그 정조 때 학자의 문집입니다. 지금 전체 문집은 그냥 이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5,000종에서 뭐 8,000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학계에서 주목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족하다고 묶은 게 1259종 500건이에요. 저게 지금 지금 사진은 엄청 압축해서 그렇지, 요 벽면에 가득 부분만 해가지고 찾는 그런 원고량이거든요. 원서로 치면은 2,000책쯤 되고요. 원문 글자 수는 약 2억 자쯤 된답니다. 노자를 5,000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0개 글자로 쓰여졌다 해서 노자의 별명이 5,000경인데, 노자에 비해서는 4만 배나 많은 거고, 논어는 12,000자 가까이 됩니다. 글자 수로 치면은 원문만. 그러니까 논어에 비해서는 우리 문집의 양은 한 2만 배 정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한 10년 걸쳐가지고 지금 다 번역이 아니고요. 그냥 글자만 모은 게 조막품 분량입니다. 여기 그 한옥마을에도 한국 고전 번역원 분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다, 이제 예전에는 민족문화추진이라고 일반 재단법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가가지고 저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문헌 관리, 편집, 번역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까 수천 종의 글 중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걸러진 게 이제 이런 식 표현들이에요. 뭐 조선중기 4대가 월상개택, 월사이정부, 상천신음, 계곡장유, 택당이식, 이런 식으로 조선중기 임진왜란 전후에서 아주 문장가로 꼽을 만한 사람은 저런 분이고요. 또 시인으로서 담배에 꼽은 이달, 최경창, 백광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한말에는 이건창, 김태중, 황현 저 구례분이시죠. 그리고 여류시인으로는 황진이, 허난설은, 신사임당 이렇게들 이제 흔히들 꼽아요. 그 다음에 여한식가라고 이 김태중이라는 사람이 중국 가서 이 우리나라의 문장가가 10명을 꼽으면 원래는 9명을 꼽았어요. 김부식, 이재현, 장유, 이식, 김창엽, 박지현, 홍석주, 김내순, 이건창을 꼽아가지고 책을 내려고 보니까 거기에 중국인 왕성순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한 국가였다가 여한 십가로 구체해서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게 번역본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뽑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 중에서 여한식가에는 장유하고 이식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편찬자의 그 뜻이 이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부분 이 유학의 기준, 그 다음에 그 본문의 기준으로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허균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보면 아주 훌륭한 글인데 당대에서는 글도 막 그 휘날리고 생각도 너무 그 고발적이고 이기 때문에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김수습이라든가 허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꼽아도 아주 훌륭한 저 이상이 가는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명을 꼽아라고 한다면 연암 박정을 들고 싶어요. 일단 연암은 저쪽 여한식가에서는 한번 꽂혔지만은 일단은 연암집이고 연암집과 함께 있는 열하일기, 이걸 제가 본 글 중에서는 저 수천 종의 글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혹시 뭐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문지 맛보기예요. 이게 아까 이제 개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 개발적, 뭐가 훌륭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걸 얘기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준으로서. 옛날 기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읽은 책들 중에서 이제 뽑은 거거든요. 한문을 읽는 게 아니고 대부분 번역본을 읽었는데, 여기에 쓴 것은 한문으로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냥 간단해가지고 한문으로 PPT를 만들기가 좋아서. 최립, 임진왜란 전후의 문장가입니다. 거의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4대 문장가보다 한 20년 앞서요. 아까 월상계 백보다. 근데 이분은 일단 약간 지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얼이라는 설도 있고 뭐 노비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평가를 다른 거 요런 소론 이런 데 끼어야만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분은 이제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주목을 크게 못 받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되게 주목하는 문장가라고 합니다. 호가 간이에요. 간은 간단하다. 이는 쉽다. 세상 간단히 살자. 저게 주역에 나온다는 말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호를 취해서 문집 이름이 간이집입니다. 여러 글이 있는데, 저는 밑에 여기 보면 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범 이야기예요. 이게 1610년 전후에 쓰여진 글일 텐데요. 그때 어떻게 표범 이야기란 글을 썼을까?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막 이런 궁금이 생겨가지고 되게 유심히 보고, 이 문집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글이구나.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문집에 눈을 떴습니다. 나눠드린 데는 빠져 있습니다. 이 표범 이야기, 표설은 이제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양군의 관리 한 사람이 이 공문을 가지고 서울의 공문을 충주 쪽으로 전달하다가 가는 일정에서 나타나면서 표범을 만났던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서울에서 충주 쪽으로 이제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한 최소한 1박 2일은 걸렸겠죠. 가다가 표범을 만났어요. 표범이 아니고 밑에 표범 새끼 3마리인가 있었는데, 이걸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 다 때려서 죽였어요. 표범을 하다가. 표범은 새끼지만 가지고 얻으려고 했는지. 근데 표범 엄마가 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나무 위에, 표범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있는데, 3마리를 때려 죽이니까는 호랑이 엄마가 와서 무서워서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 글에 따르면은 호랑이는 나무를 못 탄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밑에 이제 죽은 새끼 호랑이가 어쩔지 모르는 거죠. 새끼들은 죽어 있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혀띠 풀러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이제
호랑이 떠나가면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저 살아있지만 표범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표범은 나무를, 저는 이걸 보고 처음 표범은 나무를 탔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타서 막 올라오는데 이 양반이 겁이 나버려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 잠방이라고 바지가 좀 헐겁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있으면서 이제 바지를 풀어놓고 있어서 그 바지를 올라오는 걸 씌워서 그 표범에다가 씌워서 머리를 씌워서 팔을 차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는 호랑이가 이 사람인지 알고 그걸 잡아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 뜯어먹고 이렇게 죽이고는 그냥 갔는데 남아있는 것도 호랑이 새끼 3마리하고 표범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터벅터벅 충주로 가니까는 벌써 한 하루 이틀이 더 늦었겠죠. 그래서 충주에 가서 이제 왜 공문이 이렇게 늦었냐고 아주 호되게 하니까는 1차, 2차 사항에서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면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보고는 이제 호랑이와 표범의 한국의 식생계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아니에요. 거의 한 말까지만 20세기까지도 표범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남한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북한은 모르겠고 시베리아에는 지금도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표범이나 호랑이가. 그래서 이 표범 호랑이에 대한 아주 생생하면서 약간 흥미로운 기록. 그리고 이거 이제 표설이니까 뭔가 교훈을 남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호랑이의 자기의 앞만 보고 달리는 뭐 그런 식 얘기를 코멘트를 뒤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한자로 된 이런 책에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읽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일단은 민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셀러리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앞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책상 앞에서 기사 쓰고 칼럼 쓰고 사설 쓰는 게 제 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서보질 않아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이게 사실 조금 일반 많이 쓰신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에 비하면은 말주변이 없어서 좀 많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남이 안 한 얘기를 해야 된다. 기사도 사실은 새롭지 않으면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집 얘기를 해도 어떻게 남이 안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이게 이제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재밌는 얘기로만 골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표범 이야기도 저는 일단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찜질방 얘기예요. 저는 찜질방이 한국 근대의 현대의 발명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외국에는 없어요. 연변에 가니까 연변에 찜질방이 10년 전에 가니까 아주 손을 못잡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배워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찜질방이 한국의 발명품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맞죠. 근데 역사가 최근에 발명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최충성이라는 저 밑에 보면 최충성의 문집 3당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문집이에요. 정실기. 정은 찌다라는 거잖아요. 정기기관차 할 때. 그러니까 정실은 찜질방이에요. 딱 우리말로 하면. 찜질방에 대한 기록.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 최충성이라는 분이, 세종대 분이거든요. 세종대 분인데, 요즘도 이제 고시군 보다 보면 오래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산수 유람먹이를 좋아해가지고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풍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는 제대로 한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찾아서, 이 찜질방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기록이 찜질방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치료받은 기록이에요.
이걸 보고는 이게 어찌 보면은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게 찜질방에서 이렇게 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우나 하듯이 딱 그 기록을 염두에 두고 그 자기가 만든 기록인데, 이분이 그 최충성이고 그 호가 산당이거든요. 산당인데 32살 때 그런 이제 풍에 걸렸어요. 풍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만들어 나가는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앞에 일부를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증실기, 찜질방에 대한 기록이죠. 증실, 찜질방 두 칸을 지었는데 하나는 휴게공간, 다른 하나는 구들방을 만들었다. 사방벽을 두껍게 하고 송곳을 꼽을 틈이 없게 모래로 발랐다. 돌을 포개어 구슬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로 틈을 메워 서너 사람이 앉을 만하게 만들었다. 뗄나무를 많이 사용하여 열을 높이면서도 부엌 아궁이를 막아 열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창포와 쑥, 도라지 등 구두리에 얹어놓고 동이에 물을 기울여. 옛날에 이제 수증기로 썼는데 그때는 물을 이렇게 부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증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지금의 사우나의 원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그 한의학에서 이 증실기에 대한 연구 기록이 꽤 있더라고요. 한의학 기록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런 문집 총괄에 들어있는데, 아까 그 1259종이 들어있는 검색이 다 돼요. 그래서 한문하는 사람들이 연구자에 다 검색해가지고 찾으면서 그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 증실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왕조실록에도 세종 때 그 증소라고 나오는데, 그 찜질방, 찜질의 장소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찜질의 기록이 우리가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라 5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찜질방을 만들어 썼구나 하는 것이 문집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확인이 되는 기록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시작하는 구증실, 익한, 일개지, 휴게지소, 일개이, 오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앞부분만 번역을 한 건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정도전 아시죠? 조선 왕조의 설계자. 이제 거의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왕조를 사실은 체계화하는 분이거든요. 경복궁 짓는 것도 그렇고, 경복궁에 대한 그 편액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근정전, 경복궁, 이건 다 이 정도전 작품이에요. 근정, 부지런 일하라. 경복, 큰 복을 내려라. 경복이 경사경이 아니라 그 큰 경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정도전이 옛날에 그 유학을 통해서 조선 경복전도 썼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일화 중에 도담삼봉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호가 삼봉인데,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도담삼봉에서 호를 따왔다고. 이게 오랫동안 내려가지고 단양에 가보면은 도담삼봉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아주 이 설명을 다 그렇게 썼어요. 도담삼봉에서 정도전이 삼봉이라는 호를 취했다. 그리고 이분이 봉화정 씨고, 태어난 곳은 영주의 영주. 다 봉화, 영주, 단양이 다 그리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정도전이 축제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도전의 호 삼봉은 도담삼봉에 땄다. 이게 정설을 붙여져 있어요. 한영호 선생님도 이제 거의 대표적인 연구자인데,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봉집을 읽다가 아무래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 삼봉에 올라. 삼봉마을에 올라 서북쪽 송악산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 높게 떠 있다. 그 아래 번님이 있어 밤낮으로 어울려더라. 도담삼봉에서는 송악산이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담삼봉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읽다 보면요. 또 이제 그 편찬자가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 삼봉지 시 밑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도전이 삼봉지에서 그를 강론하자 학자들이 많이 따랐다.
그 이때 향인으로 재상이 된 자가 미화해서 이 집을 철거해버리고 이 정도전은 여러 이제 문화생들을 데리고 부평구사 정위에게 가서 부의 남촌, 이게 부평은 지금 인천 부평이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전임재상 왕모 씨가 자기 별장을 해서 또 철거해버려가지고는 다시 김포로 갔다. 삼봉제가 단양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쪽에 부평 갔다가 김포로 옮겨가는 게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철거했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 부평까지 올라오고 또 김포로 가고 이것도 좀 도담산봉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하차진 나의 삼봉 아래가 이제 네 곳인데 돌아와 송계의 가을을 맞네. 이제 집안이 가난하여 요양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나오면서 산이 예뻐 작은 눈을 일으켰다고 이웃충이 찾아와서 글자를 물으면 해가 다지도록 점을 내네. 근데 이제 이게 삼봉의 다른 뜻이 삼각산을 삼봉이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도전이가 서울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서울 종로구청 자리 보면은 정도전 집터라는 표석이 있어요. 그 서울 그 앞에 서울 혹시 좀 거기 가신 분들 이마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이마라는 건 말을 이롭게 한다는 건데 거기가 사실은 그 마곡간 왕의 했던 마곡간을 두었던 장소예요. 근데 정도전이가 그 태종하고 나중에 갈등을 해가지고 사실은 숙청이 되지 않습니까? 태종한테 밀려나면 이제 태조하고는 조선왕조 건국을 같이 했는데 태종이 들어서면서 정도전이는 몰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도전 집터도 헐리고 집터 자리에다가 마곡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마 빌딩의 유래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삼봉제, 아까 그 삼봉제를 정도전 지금 서울 종로구청 자리로 그 인근으로 보면은 딱 이게 모든 게 다 들어맞습니다. 거기서 멀리 그 삼봉에 올라 뒤에 이제 북악산이죠. 북악산이 이제 북악산, 백운대, 도봉산 이렇게 된가요? 삼각산이 북악산, 백운대, 인수봉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삼각의 또 다른 이름이 삼봉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지금의 종로구청 자리가 바로 이제 북악산 밑인데 거기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따서 삼봉이라고 호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글을 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칼럼을 하나 올렸더만은 봉화정시 종친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우리는 다 한용 선생님 학기 의견만 듣고 했는데 종보에 좀 싫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종보에 실린 걸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이제 그 정도전의 호의 삼봉은 도담산봉이 아니고 북한산 삼각산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어서 제가 그 문집 읽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게 삼봉집 읽으면서. 삼봉집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삼봉이 어떻게 그 개혁 정신이 나왔을까? 상당히 정도전이가 조선왕조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그냥 똑같이 유학을 공부한 아무리 개혁파 이제 친원파에 반대해서 친명으로서 돌아서면서 유학의 회군의 주역이 되고 하면서 이제 조선왕조가 건국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삼봉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나주 회진이라는 데로 유배를 가요. 정도전이. 근데 유배 간 곳이 향소부곡이라고 들어보셨죠? 향소부곡은 천민 집단 거주지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진이라는 부곡촌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비참한 농민상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려움도 듣고 하면서 그런 그 일반 민중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유배지에서 싹트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삼봉집 양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다 재밌지는 않은데 간혹 이렇게 읽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문집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양경이라는 사람 문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서 최양경이라는 화원 꽃밭이죠.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 번역은 이렇습니다.
좌중하원 천피 요역 해해미색 운하 레의 작작기와 합피염이 사우기루 기루우사 분자질의 이게 꽃밭 좌중 꽃밭에 앉아서 천피 저 아리따운 그 잎사귀들을 보내 미색 아리따운 색깔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활짝 핀 꽃들 그 요염한 빛들은 이 좋은 날, 이게 길이는 좋은 날이죠. 좋은 날, 이 좋은 날. 분자가 오신다면은, 운하, 어찌 즐거울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노래가 됐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오래적 분인데, 세종 때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별로 이렇게 역사 기록에는 안 좋게 나와요. 약간 좀 여성 수행에도 걸려가지고 좀 징계도 먹고 그랬는데 세종이 예쁘게 봐가지고 나중에 과거에도 국제하고 그랬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훈이라는 이분 또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는데 이게 노래 가사가 똑같습니다. 이게 작사자가 나오긴 하는데 작사자기보다는 그걸 개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정훈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이분 노래 보면은 이걸 그 번역을 아까 이제 했던 제가 지겠던 것을 이렇게 옮기면 고운 빛은 어디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어우귀질 이런 걸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분자가 오시면 얼마예요? 이 옛날 것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꿔도 좋은 노랫말이 되는구나. 그걸 사실은 애글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동심초 이런 노래 아시죠? 동심초 이것도 사실 옛날에 한시를 다 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문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찾은 건데 조금 옛날 걸 어떻게 현대화할까에 눈을 돌리면은 이런 보석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정훈이 꽃밭에서 끄집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나태주 선생님 듣고신가요? 그런 시인데 사실 그런 식 생각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더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는 관찰, 직관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했어요. 꽃을 1분 이상 들여다본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걸 오래 들여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박제가라는 우리는 실학자지 않습니까? 북학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박제가는 개혁가 이런 거 봤는데 사실은 문집을 보면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저는 이 사람은 거의 한문으로 썼을 뿐이지 시를 번역해 놓으면 근대시로 넣어도 전혀 손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 시도 그렇습니까? 원래 잡절이라는 그냥 시의 형식이고 달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를 이제 한박꽃이죠. 한박꽃을 참 붓다 이렇게 한마디로 쳐내지 말라 이거예요. 붓다는 하나의 글자 가지고 이 꽃을 다 그냥 이런 지하에 규정을 짓지 말라. 어떤 꽃은 꽃술이 많고 적은 것도 있고 이파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볼 때 꽃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나태주 선생의 발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태주 선생의 자세히 보아야 예뻐야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건 왜잖아요. 꽃은 붉어 이렇게 한마디 하지 말고 다 그 꽃마다 개성이 뭐가 있는지 살펴라. 사실은 거의 출발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나태주 선생님 발상이나 이 박제가 실학자의 꽃을 보는 시선이나. 그래서 오히려 관찰의 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모르면 걸핏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더 꺼내지 않아도 오랫동안 보면서 자기가 다 머릿속으로 그걸 담아놓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관점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암 신경주의라는 분 계세요. 이것도 호남 3대 실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 호남 3대 실학자는 신경준 이분은 순창이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쪽 고창에 이제 황윤석이라는 분 계시죠. 전북대에 이재연구소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그 전라남도에 위백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세 분이 이제 3대 실학자인데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순창에 살면서 여기 저 순원이라고 하잖아요. 순원은 순창의 정원, 꽃동산 이런 정도 돼요. 순창 정원의 꽃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순원, 화훼, 잡설, 이게 이제 이 신경준의 그 여암 유물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분은 여기 보면은 그 수완원 잡설에 한 30가지 꽃이 쫙 나열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꽃 얘기를 많이 할까 할 정도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자기가 모르는 꽃에 대한 얘기를 나오거든요. 이제 이름 모를 꽃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왜냐면 30종은 다 이름을 적었는데 모르는 꽃이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가 아는 꽃도 있지만은 이름 꽃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다 이름을 져줬는데 이건 못 져주겠다. 근데 이 못 져준다고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치부해버릴까? 그게 아니고, 꽃 이름을 내가 모르거나 없거나 하더라도 이건 역시 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무명하라고 이름 짓지만은 이것이 이름이 없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요지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죠? 김춘수 시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나게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 사실은 그거하고는 약간 상반되면서도 또 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도 뛰어난 시인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감수성 같은 것들은 옛날 글들에도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글을 주목했던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박지원 선생은, 능양 시집 서문, 능양은 조카 박종선이라는 사람의 쓴 시집의 서문이다 이런 말 썼어요. 우리는 다 까마귀는 검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까마귀를 가까이서 오래 봤더만 진짜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분청색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약간 우윳빛깔 나는 청색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걸 까마귀를 보라. 검은 거지만 우윳빛이 비치고 초록빛이 나고 자줏빛이 되다가 빛도 안 나. 이게 이제 빛이 따라서 색깔들이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검다라고 하나로 말하지 말라는 게 이분 얘기거든요. 푸른 까마귀도 될 수 있고 붉은 까마귀도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검다고만 얘기하냐. 사물도 그렇고 현상도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것, 시도 똑같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달리시기 때문에 조카 박종선이, 종선이 너도 네 같은 관점이 옳다, 그렇게 시를 써라, 이게 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구나, 이게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광수 얘기입니다. 그 신광수라고 연극 때 했던데요. 혹시 관산육마라는 나이 드신 분들의 옛날에 서도가에 관산육마라는 창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신 분이 계시, 김어라는 분이 시참 관산육마에서, 이게 이제 제가 노래를 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간 전박 언해동하니 이렇게 하면서 부른 건데, 이게 그냥 옛날에 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쓴 시를 그대로 그냥 창의 노래 곡을 붙여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1700년대 사람인데 왜 그게 최근까지도 들릴까? 이분이 이제 관산육마는 원래 아강류 관산육마 해가지고
두보시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영조가 과거시 문제를 내면서 두보시를 가지고 시를 져라 이렇게 낸 거예요. 35대 이분이 거기에 쓰면서 쓴 시가 이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죠. 이제 그 두보가 옛날에 저 동정호의 아강류에 올라서 너무 들판이 이게 그 평화로운데 뒤만 보면은 전쟁의 폐허가 아직도 있다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거든요. 거기에 붙여서 이제 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시가 가을강 적막하고 물고기를 쫓아고 적막한 소녁바람 부는 속에 중선 위에 올랐어라. 저물녘 온 나라에 피리스를 퍼준데, 저 모적에 모자는 저물 모자가 잘못된 겁니다. 도둑장 짚고 흰 갈매기가 바라본다 이런 내용인데, 자기가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학기검에서 한 건데, 그래가지고는 당시 이 사람이 35살 때인가 과거 시험 했겠는데, 20대 자기가 관리가 돼서 다 알고 온갖 평양만 가면 이 노래가 불린다는 거예요. 평양 기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은 평양 기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석북집, 이 사람 호가 석북이거든요. 석북집에 썼어요. 내가 서유, 이제 반서죠. 평양을 유람할 때 매번 이 목기는 기생 이름이 모란이었대요. 목단 기생을 데리고 이 호숫가 누가 가고 이 꽃으로 장식된 배 사이 또는 등잔 아래 달 아래를 돌아다녔는데, 이 기생 목단이 나의 관산용마 옛날 시 한 10년 전 쓴 것을 갖다 부르는데, 이 향알 행운 그 노래소리에 지나가는 구름이 멈추더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 이 향한 행운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노래소리가 되게 좋을 때 부른 말이 그 소리에 취해서 구름이 멈춘다 이 얘기가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을 이제 예전에 다음번에 쓴 건데, 그 정도로 당대에 이게 유명을 했대요. 우선 김원하 선생뿐만 아니라 거의 최근까지도 이 노래가 지금도 이게 예전에 그 LP판 같은 데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의 힘, 이게 굉장히 힘이 크구나. 사실은 춘원 이광수 있지 않습니까? 춘원 이광수가 평양을 갔다가 이 노래 소리가 곳곳에 들려가지고 도대체 뭔 노래니까 신광수라는 사람이 부르는 시란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광수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광수의 원래 이보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완전 반해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작가로 이제 본격 나서고, 뭐 그 뒤로 또 이 사람은 신이라면서 또 한 번 이름을 바꾸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광수는 신광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석북 신광수라는 사람은 아주 이 시 한 편으로, 근데 이 시가 지금도 이 석북집에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워낙 요 얘기가 고사가 많이 나올 정도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뭐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일단 그림, 글씨 이런 쪽의 대가인데, 김정희 선생님의 대단한 면모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고, 가령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또 가족하고도, 부인하고도 되게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수십 편의 편지를, 그것도 한글로 쓴 편지를.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인들이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읽으려고 언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글을. 그래서 근데 박지원 같은 분은 이분이 이제 저쪽에 함양에 안이 평강도 가고 면천 군수로 갔는데, 이제 안이 현감 때 부인이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한글을 몰랐대요. 왜냐면 양반들이 어떻게 쌍놈글을 아냐 해가지고. 근데 추사 같은 분은 한글을 굉장히 잘 써서 전시 보면 추사의 한글 글씨전 같은 게 간혹해요. 근데 이렇게 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상하 고아, 그 다음에 이 어떤 제자들이 중인들이 많아요.
중인하면 일단 가령 그 세안도 쓴 사람이 이상적인데, 이상적은 중인이거든요. 근데 제자로 받아들여요. 강의 같은 사람도 중인인데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되게 그 양반인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던 분인데, 이 시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부인이, 이 양반이 제주에서 9년인가 유배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소식을, 제주에서 한 달쯤 있다가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고, 그러고, 뭐, 안희종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나왔지만, 옛날에 뭐 제주에서 다시 풀어줍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시로 쓰기를 남겼는데, 이 시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근데 정작 이제 추사집, 지금 이름은 완낭집으로 바뀌었는데, 완낭집에는 이 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완낭집을 신호회 선생님이 번역을 하면서, 당신은 이 시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 시가 빠졌지 해가지고 번역하면서 이 시를 자기가 당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행 편차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업무도 넣고요. 근데 지금 완낭집 번역본은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혹시 번역본이 아닌 그냥 문집 보면 이 시가 빠져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시가 유명했는데 편집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번역하는 분이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 망부가인데, 옛날에는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 쓴 시를 도망이라고 했대. 망은 돌아가신다는 뜻이고 도는 추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도사는 다 도망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인이 돌아갔을 때 쓴 시를 도망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어디 이렇게 혹시 한번 보시다 도망 그러면 다 부인을 애도하는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 그 사연도 그렇지만 이 양반도 시 내용도 그래요. 나 차라리 죽어서 저승 가가지고 중신할비 나오잖아요. 중매쟁이를. 중신할미한테 애원해가지고 부인 당신하고 나하고 바꿔 태어나게 하고 싶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유배를 제주에 와 있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애간장 타는 것을 그때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그 애도도 있지만은 자기의 그 슬픈 감정을 그렇게 역지사지를 하면은 당신이 당신 그 죽는 장면 임명도 못하는 마음 알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쓴 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사의 다른 면모를 그 완당집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김득신 얘기인데, 김득신은 두 사람이 있어요. 화가 김득신이 있고요. 지금 말하는 김득신인데 한자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순신, 신자들님으로 이름 지은 많은데, 태평성대의 임금이 좋은 신하를 거느리는 것을 되게 태평성대 상징으로 치고, 감히 그 황제는 못되지만은 신하가 됐으면 하는 것을 이름에 담고, 이순신 장군도 순신, 너는 순임금 신하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거든요. 이것도 김득신도 아버지가 너는 신하로서 제대로 커라. 득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다도관 책만 읽은 김득신도 있지만은 또 화가 김득신도 나올 정도로 득신이라는 이름은 지금 뭐 한 철수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김득신 문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의연이라고 그 영조 때 그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의 도곡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당대에 이 김득신 얘기가 하도 화제가 돼서 이걸 이야기거리로 실어놨어요. 그 김득신은 감사 칠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이제 소활하고 우활하고 이제 좀 어리셨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 물정이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 물정에는 다 캄캄했는데 오직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1000번, 10,000번을 읽는 걸로 책을 읽게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사기의 백열전을 읽었는데 좋아했는데,
읽은 게 1억 2만 8천 번. 사기열전이라고 열전의 초부분에 나오거든요. 사기열전에 1억 2만 8천 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타고 가서도 사기열전을 읽고요. 한 번은 부인이 먼저 죽었는데 곡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곡이 아니라 뭘 읽다면서 가만 들어 이게 사기열전을 가지고 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그 견마잡이가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사기열전 읽다가 딱 그치니까 마님 그 다음은 이겁니다니까 이놈아 어떻게 그걸 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다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1억 2만 8천 번이라는데 사실 이때 1억은 1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만 다음에 10단위를 억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12만 8천 번을 읽었다고 이 사람이 셌어요. 3까지를 셌어요. 그게 이제 오직 했으면 당대에 이해한 사람이 소문나가지고 이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김득신의 약간 아둔함의 어떤 표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자기 문집에다가 고문 36가지에 대해서 쓴 기록이 나와요. 다른 흥민의 사설, 이게 다 이제 한유의 문집에 나온 글들인데, 이런 것은, 이래하는 것은 1만 3천 번을 읽고, 그 다음에 악어문은 1만 4천 번이 읽고, 멋은 1만 3천 번이 읽고, 1억 1만 1천 번은 백열전 읽고 이렇게 나오네요. 독 백열전 1억 1만 2천 번. 아까는 1억 1만 8천 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자기 문집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쓴 걸 쓰면서 경술련 그 음력 6월에 백독의 노인은 괴주는 괴산이거든요. 괴산의 실목당에서 쓰다. 자기가 읽었던 걸 기록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많은 사람들은 그건 자랑이라고 하냐. 오직 했으면은 차라리 다른 거 다시 이렇게 했는데 정양 같은 사람은 이거야말로 이런 성의성 있는 게 진짜 공부다 해가지고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한 평가는 갈려요. 바보 아니면은 성실함 이렇게 갈리는데 이 글 내용이 사실 알려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증평인데 옛날엔 괴산군이었거든요. 증평에 김득신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도 만들고 층이 있는 독서상도 만들고 완전 증평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아마 김득신 그 공원 가면은 완전 이 사람을 그 고장의 유명인사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딱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런 문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덕무 사소절. 사는 선비고 소절은 작은 예절. 에티켓 정도 되겠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걸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책으로 번역도 뭐 양반의 예의범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주목한 것은 이런 양반들이 큰 얘기는 아니에요. 사소한 거. 창가에서 책을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책장이 흩날린다. 90도를 쳤을 때 볼이 무디어서 불이 안 붙는다. 노비를 3번이나 불렀는데 바로 오지 않는다. 밤길을 가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오히려 늦게 온다. 해진 무렵에 나로 뼈를 타려고 갔는데 배가 없다. 이게 낭패스러운 상황을 쭉 열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버럭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상황에 맞게 처리하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작은 일이지만 모든 인간에 대한 바탕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 겸 하는데 자기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슨 뭐 논어명자 공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자기 반성의 자료를 섞는구나 하는 그런 문집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한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구절이 마발소사 부시작인지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다 사람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게
사실 세계들하고 막 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전국 1등 했으면은, 멋대로 반찬 투정해도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앞에 사람은 이왕복, 뒤에는 한음, 오성과 한음이거든요. 오성과 한음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뭡니까, 이 중마고 얘기가 알려진 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제살 부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다 사실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왜냐면은, 이 오성은 남대문 쪽에 살고요. 한음은 어렸을 때, 저 마포 쪽, 서울역 밑에 마포 쪽에 살아요. 지금 한 용산이나 뭐 남영역 뭐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음은 어렸을 때 지네가 집이 경상도 쪽인데,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성하고 나이 차이가 5살 나요. 근데 벼슬은 한음이 빨랐어요. 한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가장 어린 영의정이었어요. 42살 때 영의정이었거든요. 거의 지금 국무총리를 42살에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오성도 한음에 한 발짝 뒤면서 계속 병력판서만 5번 하다가 나중에는 영의정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 임진왜란 때 사람인데 광해군이 들어서면서 이 양반들이 박해를 받아요. 특히 영창대군 사건, 인현왕후 사건 때 거의 이제 실각을 해가지고 먼저 한음이 쫓겨나요.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저 북한강변, 남양주 쪽에 있는 북한강변 쪽으로 용진 나루터 쪽으로 가고, 그때 이 오성 이왕복은 서울 노원구, 지금은 서울 노원구가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남양주였거든요. 거기로 이제 은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음이 이제 먼저 죽고, 그러면서 자기 장례 치르면서 이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 남긴 게 내 행장은 오성 대감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장을 부탁드린다 하면서 그 얘기를 오성한테 하니까 그때 이제 행장을 써주거든요. 그게 이제 백사집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긴 그런 내용인데, 이게 조금 번역본을 읽는 게 편한데, 이제 죽은 자식 아들을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한음의 아들이 여백인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상장을 내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은 친구 이모 이양복이죠.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님 묘지문을 오성 대원군한테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제 이게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백사집을 보면은 이 광해군 앞에서 이제 막 탄압받을 때 이 광해군이 이제 대북파이니까 이 양반들은 이제 약간 서인 남인으로 나중에 갈리지만은 파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먼저 한음한테 묻고, 한음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오성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양복이가 이덕형은 이미 내 앞에서 이미 말을 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덕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말은 이덕형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좀 꼬아서 했는데요. 덕형은 이미 한 기현지시요, 시는 말하지 않는 덕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한음하고 나하고는 일심동체다. 이런 표현을 임금 앞에 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오성과 하는 고사가 나올 정도로 벼슬살이하면서 엄청나게 가깝고 밀고 땡겨주고 부추겨주고 선주를 도와서 한 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마고 시절의 이야기는 그것이 확대된 거죠. 이제 후대 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양복의 제자인 박리란 사람이 이 이양복의 연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양복이 23살 때 과거를 보러 가서 처음으로 한음을 만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3살, 18살 때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중마고의 이 장난꾸러기 얘기는 사실은 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나왔느냐? 그 이후에 살면서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가깝고 그 서로를 아껴줘서 그 어린이를 위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죠. 팩트는 다르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백사집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문집 속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추린 거고요. 이거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집이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기원필경, 아까 기원필경이라고도 하고 기원필경집이라고도 하는데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원필경은 특이하게 살아생전에 자기가 편집해서 헌광한테 바친 글이에요. 그래서 무슨 고운집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것도 자기가 붙였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개원을 개수나무 정원 이렇게 생각해서 문인들이 정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강소정 진영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필경은 문필을 생활하는 필경사라고 시문의 집 이름도 필경사거든요. 당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다 근데 고변이라고 무관에 그때 황소연한 때 장수 밑에서 썼던 대필 작가예요. 사실은 기록관이죠. 근데 그걸 이 사람을 안 남겼으면 다 이걸 고변의 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중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헌광한테 바치면서 자기가 이 문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고 가장 완전한 거고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요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최근에 지금 남은 것은 전주에서 1834년에 간행된 건데 이 서유구가 전주에 호남 관찰사가 있었어요. 홍석주하고 친구거든요. 홍석주는 되게 집안이 좋아가지고 집안에 옛날에 교원필경집이 있어가지고 거의 흔적이 없던 건데 이걸 서유구한테 전라감사한테 주면서 이런 책이 있으니까 간행하라 하면서 준 게 지금 남아있는 교원필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간행된 것이 지금 교원필경을 살아남게 한 거죠. 아마 옛날에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건 너무 역사관에 없었는데 홍석수 집안에 있는 것을 서유구가 받아서 전주에서 간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원필경 서문에 보면은 그 내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이. 고운집이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고운집은 1934년인가 후손 최국술이라는 분이 빠진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야우중이라고 비가 내리니 내 마음 고향에 가했네 등전 만지심 이런 시간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전해오는 얘기들이 빠져있는 걸 알고는 그 후손인 최국수라는 사람이 교원필경에 빠져있는 최치원의 시문을 갖다 모은 게 고운집이에요. 최치원 문집은 두 종이 남아있습니다. 입제난고는 아까 10대 여한 시가에 들어있는 분인데 사실은 이재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끝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초상화가 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집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했는데 입제 그림 그게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시습 문집에 매월당 집에 김시습 초상화가 있거든요.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매천 황현의 매천 사진이 들어있어요. 문집에. 되게 이제 드문 케이스죠.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가. 충무공 전집에 거북선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자기 얼굴들을 넣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포운집, 오래된 문집이면서 이제 포운이 거의 성리학의 비조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랫동안 강요됐던 문집이고요. 태계집, 태계는 사실은 거의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역사학자한테 우리나라에서 꼽을 만한 문관 한 명, 무관 한 명을 들라 그러니까 문인은 이태계고 무관은 이충목원이다 이렇게 뽑았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게 유효해요. 그 정도로 태계는 영남 가면은 거의 신적으로 받들고 처음에는 38층에다 지금 54채까지 나왔습니다. 율곡도 그렇고요. 이충목 이렇게 문집 앞에 이렇게 충무공 이런 걸 보고 거북선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나중에 복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흔한설은 이건 허균이가 지어졌습니다. 정작 허균이 자기 것은 간행을 못했죠. 그냥 원고 상태로만 남아있고. 잠곡 대동법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구국공무로 시작해서 여의정까지 올랐던 분. 아주 대표적인 입신양명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잠곡 유고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송자대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거의 이 책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반영으로 이렇게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책수가 111책이라고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자적, 유한준은 박지원의 글쓰기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제가 왕고유집은 왜 그랬냐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제목 쓸 때 배경이 되는 문집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들 3명 이제 신진, 신작, 신순이 아버지에서 헌납한 문집이에요. 근데 이걸 아들들이 다 예서로 파가지고요. 문집이 굉장히 예쁩니다. 대부분은 해석체로 목파로 막 파는데 이거 자기들이 다 글씨를 삼형제가 다 써가지고 각을 해서 제가 봐서는 그냥 가장 아름다운 문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완문집인데 양명학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게 쫙 펼쳐있다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일반 글씨체하고 다르잖아요. 청장관전서, 아까 사서절이 들어있는 이덕무의 문집이고요. 공제전서, 영조대왕. 영조는 호가 크지 않습니까? 큰 집. 그 다음에 만천 영월 주인공. 만천 온갖 강물에 비치는 달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자기호를 이렇게 쓸 정도로. 호학군들도 가장 거의 친아들이 쩔쩔맸다고 하니까요. 정조 앞에서는. 여의당대에서는 다 아실 거고요. 연암집 최익현, 의병에서 대마도에 돌아가셨죠. 외천, 구례뿐인데 이건 여기 사진이 처음으로 이 최초의 사진관인 천연당이라는 해감 김기진 서예가가 운영한 그게 촬영된 걸 앞에 실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촬영됐어요. 남통이라는 데서요. 요거 하나만 제가 읽고 왜 문집을 읽어야 되는지 아들한테 다산이 준 글이거든요. 이거 의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대부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의 문집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의 학문이 고급을 꿰뚫었다고 하더라도 거칠고 조잡한 것이다. 시집 같은 거야 서둘러 읽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상소문, 비문, 서가문 등은 마땅히 읽어 안목을 넓게 한다. 아들한테 이렇게 문집을 읽었을 때 이 상소문, 서가문 이런 거 사실 당대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집을 읽어라 이런 그 자식한테 남긴 글입니다. 예.